안녕하십니까. 교사학습개발투수 손요한입니다. 눈이 부시네요. 네, 저희 오늘 스타 강의 네 번째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참여해주신 학생들 너무 반갑고요. 스타 강의는 교수님 강사님과 학생 강사에서 20분씩 두 개의 강의로 진행되고요. 첫 번째 강의는 인문대학 이용욱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이용욱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 들리나요? 네, 막상 쓰니까 진짜 눈이 부시군요. 방금 소개받은 인문대 항공문학과의 이용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주에서 강의를 하면서 주로 진리관에서 그 다음에 우리 항공문학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낯선 곳에서 우리 전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도 순수 국어문학의 내용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전공,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연구이고, 또 제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강의하면서 제 생각을 좀 다듬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가 정보지식과 사회와 인문공학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목만 보고는 조금 의아해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정보지식과 사회라는 게 과연 뭔지 조금 낯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문공학, 인문학이라는 말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 있는 한문 개념이지만, 인문공학이라는 말 역시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개의 각기 낯선 용어들을 제가 어떻게 하나의 강의 카테고리로 합쳤는지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과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한 10개 정도의 단어를 그냥 임의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최근 IT 쪽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10개쯤 뽑아왔습니다. 알고리즘부터 빅데이터, 메타데이터, RSS까지 뽑아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10개의 단어 중에 내가 정확하게 뜻을 알고 있다 하는 단어가 몇 개쯤 있으세요? 검색 엔진이나 위치 기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저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 문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디지털 문명이 나왔을 때는 전자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즉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최근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형태의 IT 도구들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디지털 문명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보화 혁명이 어느 정도 가속화되고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디지털 문명의 의미가 단순한 기술에 대한 문명이 아니라 기술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에 대한, 제가 기술치, 해석치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도구에 대해서 낯설어하거나 디지털 도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특히 여러분 세대들은 누구보다도 아마 새로운 형태의 도구들에 더 빨리 적응하고 더 많은 것들을 그 도구들 중에서 행하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런 기술의 발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저 위치 기반이라는 게 과연 내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누군가에게 제공해 준다는 건데, 저 위치 기반이라는 저 서비스가 실제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기술의 발전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사실은 상당히 기술에 대한 이해만큼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지금까지는 그냥 실용적으로 그 기술의 편리함과 효용성을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생각했지, 그 기술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인문공학이라는 건 바로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사유하고 해석해서 그 발전의 의미를 숙고해 보자라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표는 정보사회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표입니다.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정보, 지식, 맨 위에 지혜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보화에서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또 데이터고요. 데이터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공이 되면 그것이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고 그 정보가 사람들에 의해서 주관화되고 사유화돼서 또 다른 하나, 그러니까 정보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확장되면 그것이 지식이 되고 맨 마지막에 지혜는 그 지식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데이터와 정보, 지식, 지혜라는 것이 각기 그냥 선형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순환형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 지식화 사회가 아니라 지식 정보화 사회라는 말이 익숙해졌다는 것은 결국 지식을 정보로 바꾸는 기술적인 측면에 착안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보를 지식으로 바꾸는 것, 지식을 정보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데이터와 정보라는 것이 컴퓨터와 하이퍼텍스트,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 속에 모듈과 하나의 이제 그 패킷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단지 그게 그냥 정보화에 끝나고 만다면, 거기에 머물고 만다면 우리는 단순한 정보의 소비자에 불과할 것이고 그 정보에서 무언가 나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확장하고 생산해 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보 지식화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제가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용어 중에 정보 시각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정보를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걸 정보 시각화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자가 5천만이 되는데 소요된 기간이라고 하는, 이게 쉽게 말해 인포그래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라디오가 사용자가 5천만 명이 되는 데는 약 38년 정도가 걸렸는데 페이스북은 1년 만에 사용자가 5천만 명이 됐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길게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하나의 그림만으로 우리 충분히 이 그래프가, 이 그림이 무엇을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거를 정보 시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보 시각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단지 페이스북이 1년 만에 사용자가 5천만 명이 됐다는 숫자의 증가는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왜 페이스북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가장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부상했는가? 페이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인간의 관계망을 형성하게 됐을 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을 때 그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소셜 네트워크와 무엇이 다른가? 단지 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보가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지식이 구조화됐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표에 지식의 구조화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모형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퍼즐이라고 제가 시험은 큐브의 모양으로 이미지를 따왔는데, 데이터는 저는 큐브 모양이 아니라 내부의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는 그냥 하나하나 독립된 형태의 블록입니다. 우리는 그 블록을 갖고서 쉽게 말해서 저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물론 여기는 퍼즐이라고 제가 표시했지만 레고 블록을 갖고서 배를 만들 수도 있고 성을 만들 수도 있고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레고 블록을 주더라도 10명의 아이들이 그 레고 블록으로 똑같은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서 레고 블록, 즉 데이터가 어떻게 사람의 창의적인 기술의 창의적인 마인드와 맞물렸을 때 저는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지만 이게 하나하나는 다 데이터이고 정보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데이터와 정보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독특한 형태의 창의적인 프레임을 갖고서 지식으로 만들어내고 이 지식이 유통되고 이것이 활성화돼서 또 다른 새로운 지식으로 가고, 아까 앞에도 보시다시피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가 계속 순환적 구조를 갖는 것처럼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축, 유통, 활성화, 구조화가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감으로써 결국 지식과 정보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정보가 확장되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누군가에게 공유되면 다시 정보가 되고 정보가 누군가에게 창의적으로 편집되면 다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나눠왔습니다. 사실은 이 한 페이지의 파워포인트만으로도 뭐 1시간에 강의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제가 압축적으로 하는 건데 지식과 정보를 좀 구분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사실 지식과 정보를 크게 구분하지 않게 된 건 무엇 때문이냐면 컴퓨터가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마치 지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보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단위에 사실 지식이라는 건 개별적이기도 하고 독립적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모두가 된 정보를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단순한 소비자로서 정보 사회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정보의 소비자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오래된 것이라는 거고요. 정보라는 건 새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국 온라인 게임이 2015 온라인 게임의 발전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를 찾는다고 했을 때 2010년 데이터와 2015년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누구도 2015년 데이터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 15년 사이, 5년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가 갱신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보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식은 우리가 지금 철학을 이야기할 때 여전히 2500년 전, 3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형태,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변화시킨가를 얘기할 때 근대 철학자인 데카르트와 칸트를 호명합니다. 지식이라는 건 끊임없이 과거에 축적된 것들이 끊임없이 현재에 다시금 창조적으로 편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새로움은 지식의 오래됨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지식과 정보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론 이 정보가 지금은 뉴 데이터지만 10년, 20년 지나면 그 정보는 다시 오래된 물론 모든 정보가 다 지식으로 되진 않겠죠.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어떤 보편적 의미의 가치를 획득한 것만이 지식으로서 발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한 11개 중 나눴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지식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는 하나하나 잘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한다고 그러면 외문서가 쭉 검색되죠. 그 각각의 문서들은 다 개별적인 정보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0개의 정보를 찾아서 그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라서 아래 한글 상에서 하나의 어떤 페이퍼로 만들었다면 10개의 분절된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편집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지식으로 완성된 것이죠.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그 지식은 다시 인터넷상에 올려지겠죠. 정보로 또다시 정보가 지식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창의적으로 편집되기를 기다리는 정보가 되겠죠. 그렇다면 지식화하고 정보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 저는 정보의 지식화가 필요하지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지식의 정보화를 이야기했던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이란 놀라운 도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호들갑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냉철하게 정보의 지식화, 즉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편집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지식화의 가장 핵심은 내적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은 정보들은 다 분리적이고 독립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은 정보에 연관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그냥 물리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유망 속에서 연결시켜서 맥락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정보화라는 것은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분명히 의미 있습니다. 아까 그 삼각형의 맨 마지막에 데이터가 있었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모으느냐가 얼마나 가치 있는 지식과 지혜로 연결되느냐에 굉장히 연동되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빅데이터인데요.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빅데이터가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에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나한테 필요한 정보에 대한 어떤 명령을 내려서 컴퓨터는 연상하지 못하고 연산만 합니다. 인간이 연상할 수 있죠. 컴퓨터의 데이터가 나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식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바로 그것이 제가 볼 때 인문학이 여전히 정보화 사회에서도 필요하고 유효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자, 정의를 한번 지식화 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왜 정보 지식화 사회로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많은 미디어학자들이 텔레비전이 갖고 있는 회의와 그 다음에 특정한 시간대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공통된 메시지, 권력화, 위계화 이런 것들을 갖고
텔레비전이 대중을 만들어내고 대중이 주관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인터넷은 겉으로 보기에는 텔레비전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이고 더 자유분방한 미디어 같지만 즉 쿨 미디어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텔레비전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사유나 만약 우리가 그냥 정보의 생산자로 머무는 것에 만족한다면 TV보다도 더 심한 사실의 왜곡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오류들이나 잘못된 것들이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더 권력적인 미디어입니다. 제가 말했던 건, 제가 말한 건 단순히 우리가 정보의 소비자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그냥 회귀가 되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내 자신이 하나의 사용자로서, 유저로서만 머물게 되고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정보 주식화라는 건 뭐냐면 정보,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뭐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네이버나 구글은 우리한테 빈도수에 따라서 정보를 우리 앞에 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키워드 쳤을 때 맨 위에 뜨는 정보는 가장 많은 사람이 클릭했다는 빈도의 문제이지 그 정보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질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건 네이버의 검색 엔진이나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건 사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해야 됩니다. 가치를 평가하고 정보와 정보 사이에 있는 지적 사유들을 한 대로 묶을 수 있는 조합 능력. 그래서 그것을 내 머릿속 그냥 하이퍼텍스트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내 사이의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정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정보 지식화 사회의 핵심이고 우리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지식화 사회로 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아마 인문학 전공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인문학의 미래, 취업 안 된다, 패거가 속출하고. 저도 인문학자지만 사실 이거 너무 오래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시간도 안 납니다. 제가 80년 대학 다닐 때부터 인문학의 위기는 있었는데 30년째 계속 위기만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냉철히 말하면 과연 인문학이 위기인가? 지금 현재 인문학,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은 당연히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 사회는 변화가는데 인문학이 뭘 하는 거야?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에게 향해야 하는 학문이야. 사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있고 사회가 변하면 당연히 그 사회의 구성원이 사람들이 변하면 시대 정신이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 인문학은 여전히 근대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모던시대에 머물러 있다면 당연히 인문학은 위기일 수밖에 없죠. 이 동영상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자들이 이 동영상 갖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봐라,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창의적인 제품을 만드는 건 우리는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이 있고 있기 때문이다. 잡스가 인문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물론 저 말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잡스가 그렇다고 해서 문학에서 철학을 배우라고 애플의 엔지니어들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건 기술에 필요한 일종의 보조적인 수단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잡스의 이 말이 마치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 없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문학자들의 책임 방기죠.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인문학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를 설득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스탁에 도움이 되니까 회사에 취업할 때 무슨 역사적을 본다더라 이러니까 요즘에 인문학적인 어떤 걸 필요하다더라 이래서 인문학을 전공한다는 건 오히려 인문학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전통에 대한 부정이죠.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인문공학이라는 게 뭐냐? 그냥 간단하게 이겁니다. 일단 제가 인문공학을 말하기 전에 이 핵심 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십시오. 모든 기술은 인간의 모방이며 확장이다. 여러분 생각할 때 컴퓨터를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는 물론 그 증기기관을 생각해 볼까요? 증기기관에 만들어냈던 그 증기기관차나 배나 이런 외형기관은 모두 다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의 에너지의 생성과 활용이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포크레인은 인간의 손을 형상하는 것이고 우리가 쓰는 모든 도구들은 전부 다 인간의 신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문학이 지금까지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했는지 인문학의 대상은 항상 예술이었어요. 문학을 분석하고 음악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기술이야말로 인간을 향해 있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상징적 도구라는 점에서 당연히 인문학이 기술에 대한
어떤 해석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인문공학이란 정보 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다. 즉 기술의 발전이 단지 그냥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왜 등장했는지, 그 기술이 등장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보자는 겁니다. 인문학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생각해보십시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쳤나요? 우리는 왜 태어났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는 왜 살고 있으며 대체 죽음 그 너머의 세계는 무엇이 있는지 끊임없이 너무나 당연한 현상에 대해서 인문학은 끊임없이 질문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이 기술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되죠. 인간의 시선으로 기술을 해석하자. 물론 비슷한 이 인문공학이라는 용어랑 비슷한 용어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에드워드스나 통속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통속이라는 용어 들어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학문들이 서로 결합되는 건데 얼핏 보면 인문공학도 인문학과 자연공학이 결합된 것이 아니냐.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라고요. 이 통속은 뭐냐면 자연과학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인문학의 일부가 자연과학에 흡수될 것이다. 에드워드스는 생물학자입니다.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건 자연과학이 갖고 있는 빈틈을 메꾸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문의 이 쉽게 말하면 주종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평적 의미에서의 어떤 상호 통섭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공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디자인 쪽에서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에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의 특징을 어떻게 디자인에 접목시켜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유리한, 유용한 방식의 디자인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인간공학이라면 디지털 인문학, 인문공학과 가장 비슷한 식인데 인문공학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 연구에 컴퓨터와 인터넷 같은 IT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게 디지털 인문학입니다. 제가 말한 인문공학은 기술의 발전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기술의 발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문명에 기술치는 이제 없어. 하지만 해석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몇 개 질문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검색 시장을 구글이 다 점령했는데 유일하게 중국하고 한국에서만 구글이 내려놓죠. 그렇다면 그 무엇 때문이냐?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검색 방식이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현상, 구글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네이버에 밀렸어. 라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검색 알고리즘, 그리고 그 검색 알고리즘은 한국 사람들의 사유체계와 미국 사람들의 사유체계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어떤 지식화의 단서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구글 글라스, 아이워치, 안경이고 시계입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의 시대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웨어러블, 우리가 직접 우리 몸에 장착하는, 착용하는 그런 IT기를 간다고 합니다. 자, 구글 글라스라든지 아이워치, 이건 단순히 편리한 기계에 불과하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구글 글라스나 아이워치는 분명히 우리의 신체를 변형시킬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안경과 시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이 생길 것이고 그걸 통해서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그냥 기술의 문제인가? 드론, 이 앞으로 가장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를 드론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하늘로 떠다니는. 자, 드론이라는 거에 카메라를 장착하면 지금까지 인간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평의 세계를 보지만 드론은 우리를 두감의 세계, 즉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계로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킬 겁니다. 만약에 누구나 다 드론을 갖게 되는 시대가 열린다면, 따라서 누구나 다 두감시력을 갖게 된다면 인간의 상상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제가 여기 지금 한 6, 7개의 질문들은 인문학, 그러니까 기술이 갖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들에 대해서 인문학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목록들입니다. 이건 말고 또 엄청나게 많은 목록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가 사유하고 질문하고 사유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문공학의 역할은 무엇이냐?
인간과 기술을 연결해야 됩니다. 인간과 예술과 기술은 쉽게 말해 기술과 예술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둘 다 도구를 사용하고 둘 다 인간에게 어떤 심리적 가치나 위안을 줍니다. 지금까지 인문학은 지나치게 예술만 편애했어요. 기술이라는 것은 인문학의 대상이 아니고 기술을 논한다는 자체가 마치 인문학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의 그런 어떤 인문학의 협소함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 저는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 것이죠. 우리가 시야를 합치면, 시야를 좀 확장하면 예술과 기술이라고 하는 두 개의 텍스트를 인문학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지금까지 어떤 학문도 하지 못했던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 인터랙션 하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식이, 정보가 지식이 되고 지식이 다시 정보가 되고 이런 끊임없는 순환 과정 속에서 지식화의 과정 그리고 인문공학의 어떤 역할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시대의 나침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IT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데 우리도 지금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기사에 보면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의 의식을 쉽게 말하면 사이버 스페이스에 우리의 의식을 스캔해서 내 모든 것을 복제해서 업로드하는 기술이 가능해질 거라고 합니다. 10년 후쯤에는 자 우리의 의식이 만약에 사이버 스페이스에 업로드된다고 하면 의식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것인데 그랬을 때 과연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한테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규정해 줄 수 있는 철학자들이 필요한데 안타깝게 한국의 모든 철학자들은 다 광장으로 나가 있고 대학의 철학자는 다 없어졌어요. 철학자들이 근대적 의미의 나에 매달려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그 근대, 초근대,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대 철학자, 여전히 모더니즘 철학자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학문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문학이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기술의 발전이 인간다움과 인간성과 휴머니즘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들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인문학이 그런 것들을 보여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상의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으로 전부 터치폰 하시죠? 예전에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스마트폰 하고 여러분들 손으로 터치합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 그런 의문 가져본 적 없어요? 왜 우리가 터치하게 됐을까? 그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와 단지 그냥 그 전면 유리 패널을 터치하는 거와 단지 동작의 차이에 불과한 것일까? 그것이 혹시 우리의 사유체계에 관여하지 않을까?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도구는 인간의 사유에 간섭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한다면 우리는 지금 기술의 발전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인문학이 잘하는 건 뭐냐? 해석하는 거예요. 사유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만이 연상할 수 있어요. 컴퓨터는 연산만합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인간이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인간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그냥 그건 빅데이터에 불과해요. 그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든 메타데이터는 인간의 연상과 편집과 창의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술에 인간의 시선을 더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인문공학의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인문학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인문공학이 인문학의 미래라고 제가 뭐 단정 짓진 않겠습니다. 그 인문공학이라는 게 처음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문공학이라는 말을 들어볼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도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많이 서툴고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제 나름대로 공부를 통해서 인문공학이라는 개념을 좀 더 체계화시키려고 제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도 해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인문학이 앞으로 필요하고 인문학에 가야 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지식화는 개인의 지적 조합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화의 핵심은 정부를 다루는 상위적인 사고입니다. 제가 항상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로워질 뿐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뭔가 새롭다고 느끼는 건 그게 한 번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이 아주 창의적인 편집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바로 거기에 창의성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모든 새로움은
오래되고 익숙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기술은 당연히 미래를 의지하죠. 왜? 기술은 항상 발전을 통해서. 하지만 기술이 끌고 가는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숙고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인문학입니다. 기술이 미래를 의지하지만 사유, 우리의 생각은 과거의 기억에 의지합니다. 고전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 정보 지식화 시대에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아날로그적인 능력이 독서 능력입니다. 책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물론 책 속에 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책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새로운 생태계, 이 IT 기술 생태계에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이 머릿속에 있는 편집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거죠. 편집 시스템은 컴퓨터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보와 지식의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단순한 정보의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산자가 될 수 되느냐 소비자가 되느냐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인문학이 바로 그 여러분들의 가는 어떤 운명적 길에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을 어쨌든 좀 여러분들한테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충분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됐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